사업을 우주로 확장했을 때 가장 많은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1위 제약산업이라고 전망을 했더라고. 이미 글로벌 대형 기업들 여러 제약사들이 우주 제약에 참여하고 있다. 400g 정도 만들면 한 30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온대요. 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크노미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국내외에서 어떤 아주 알찬 소식 뽑아오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손경제 한 4번 정도 나오면서 여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만의 컨셉이 뭔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입니다. 요게 예전에 차 백미러에 적혀있던 문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테크노미에서 이제 초음속기 BCI 기술처럼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온 기술에 관해 소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컨셉을 이어나가는 오늘은 제약 산업에 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약이 아니라 우주 제약입니다. 제약도 아니라 우주 제약이다.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약을 우주에서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우주에서 만들까? 이제 과학동화 김진화 기자랑 함께 이제 취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에서 풀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주제약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뒤에는 우주의학으로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단추로 우주제약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 이제 우주 공간에서 신약 개발이나 약품 생산과 같은 제약 공정을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뭐 아스트로파마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표현이 뭐 정확하진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제약회사들이 우주 공간에 관심을 가진 게 최근이 아닙니다. 가장 앞선 게 독일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입니다. 머크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주에서 단백질 결정을 성장시키는 실험을 해왔고 2017년에 머크의 그 효자 상품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우주에 가져가서 실험을 했었고 그 결과를 2019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해봤더니만은 우주에서 지구보다 더 균일하고 물성도 뛰어난 약품 결정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나아가 우주에서의 품질을 이제 지구에서도 만드는 방법을 익혀서 생산 공정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머크 말고도 우주 제약 산업 이쪽 분야에 관심 많은 회사들이 더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제약사가 이제 있는데 2019년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잘 알죠. 여기가 치료용 암 백신의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구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일라이릴리나 마이크로퀸 같은 것도 있고 BMS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처럼 뭐 스타트업 같은 것도 이제 우주제약 연구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글로벌 대형 제약사부터 신생 스타트업까지 여러 층의 회사들이 신약 연구를 위해서 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세계 탑티어의 글로벌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들까지 전부 우주 제약 산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 궁금하네요. 굳이 우리 지상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도 약발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도 아닌 일부러 우주까지 가가지고 약을 개발하고 약의 성분을 배합하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약을 만드는 데는 이제 지구보다 우주가 낫다는 환경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약을 만들 때요? 우선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제일 중요한 신약 개발에 필요한 특별한 환경을 우주가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미세 중력입니다. 이제 보통 무중력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정확히는 무중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주 공간에 다른 천체들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미세 중력이라 부르는데 근데 뭐 상상하시는 모습이랑은 같습니다. 보통 우주 하면은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둥둥 떠다니고 물방울이랑 음식도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약을 만드는데 좋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바로 고순도의 단백질 결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순도 단백질 결정이 뭔데 이게 무중력에서 훨씬 더 잘 만들어지나요? 우선 그러면 단백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백질은 우선 생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분자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근육도 그렇고 몸의 장기, 세포 이런 것들이 다 10만 종 이상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단백질이 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 받을 때 이제 신호 전달 물질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암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이제 암세포가 자기라든가 혹은 옆에 있는 다른 암세포한테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신호를 줄 수 있겠죠. 그 신호를 주는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만약 이런 신호 전달 물질, 이 단백질 구조를 알고 이 단백질에만 달라붙어서 뭐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종양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고 항암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암세포 사이의 일종의 신호 전달 체계를 단백질이 막아버린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을 막아버리는 물질을 만든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치료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질병의 신호 전달 체계에 쓰이는 단백질 구조를 파악해야지 예. 그 구조를 기반으로 얘를 막거나 얘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신약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단백질 구조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 그럼 단백질 구조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단백질 구조 파악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많이 나오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단백질을 결정의 형태로 굳힌 다음에 거기다 X선을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X선이 단백질 결정을 통과하면서 특별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X선 회절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분석하면 이제 단백질의 구조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니까 아주 좀 부정확하지만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그게 더 좋아요. X선이 분자를 통과하면서 생긴 빛과 그림자를 토대로 분자의 모습을 추리한다. 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랜턴 같은 거 비춰가지고 그림자를 보고 형태 본다 이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이제 단백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결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순도가 높은 단백질 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게 지구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중력 환경에서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물 끓일 때 뜨거운 물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물 내려가는 액체 내부의 밀도 차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류가 발생하면 이제 단백질 결정이 크게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결정 크게 만들려면 단백질 녹인 액체가 용액이 차분해야 되는데 자꾸 뒤섞이니까 큰 결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에서는 요게 안 생기니까 불순물이 잘 안 생기고 단백질의 결정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건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백질 결정 사진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사진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만든 단백질 결정 사진이고 오른쪽이 지구에서 키운 단백질 결정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크네요. 지금 오른쪽은 거의 만들다 만 것처럼 보이죠. 둘 다 나사에서 보이는 왼쪽 건데. 게 부러지거나 망가져서 오른쪽 것처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눈에도 확연하게 보이니까 이제 우주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만들면 저런 파편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원기둥 같은 저런 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군요. 그러면 고순도 단백질 결정이 제약회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크게 어떻게 중요한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신약 개발, 두 번째는 기존 약의 성능 강화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신약 개발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약 개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단백질을 구조를 파악하는데 고순도 단백질 결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이제 저희 잡지랑 인터뷰 진행하면서 단백질 결정화가 신약 개발의 핵심인 단백질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약물 후보를 식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개발은 사실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코로나 백신 때도 그렇고. 단백질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면 신약 개발 과정을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지만 이제 제약사 마이크로퀸 대표인 스콧 로빈슨이 한 과학 잡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ISS에서 실험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5에서 8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름대로 5에서 8년이면 업계에서 특히 제약업계는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은 그럼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중력 환경이 약품을 만드는데도 유용하다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지만 단백질 기반의 약을 생산할 때 우주에서 만들면 이제 치료 효과가 높은 고순도 상태로 제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이제 같은 약을 만들어도 지구에서 만들려면 순도 올리려면은 막 여러 가지 부가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부가적인 제조 설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주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거대 설비 없이 그냥 신약을 고품질로 쫙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우주의 미세 중력은 신약 개발에도 이미 만들어진 약을 더 고품질로 제조할 때도 좋다. 그게 다 단백질 결정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산업 입장에선 새 약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기존 약을 잘 만들 때도 우주와 같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나사도 우주인들 올려보내기 전에 우리 지구 안에서 훈련하잖아요. 예. 무중력 비슷한 환경 만들어줘서 그럼 차라리 우주에 올라가는 비용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구 환경 안에서 미세 중력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미세 중력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급경사로 낙하하는 거, 혹은 이런 방법도 있는데 드랍 타워라고 불리는데 긴 엘리베이터나 이제 폐광의 수직 궤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말 떨어뜨리기 때문에 드랍 타워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물체를 자유 낙하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서 지구 중력을 상쇄시켜서 미세 중력을 만드는 거죠. 약품이랑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거나 번지 점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했나요? 아니요. 우주로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둘 다 단점이 명확합니다. 뭐죠? 우선은 길어봤자 둘 다 미세 중력 환경이 10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요. 단백질 결정을 만들려면 이제 어쨌든 굳히고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10초, 20초면 사실 눈 깜빡할 새잖아요. 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꾸 비행기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니까 우선 연료랑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드랍타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함께 탑승을 못 한대요. 그냥 약품만 딱 들고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결국 미세 중력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은 결국 우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래됐거든요, 역사가. 우주에서의 첫 단백질 실험은 41년 전인 1983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지금은 없어진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의 9번째 임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미 그 결과가 나왔어요. 우주에서 더 크고 균일한 단백질 결정이 생기는구나가 확인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우주 왕복선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소련 우주정거장 미르 같은 데서 단백질 결정 성장 실험을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런 추세로 계속되다가는요. 한 진짜 한 십수년 뒤에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우주에서 근무하는 이런 상황까지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주 어디서 어떻게 제약 실험을 하는 겁니까? 크게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군데라기보다도 첫 번째는 이제 줄여서 ISS라 부르는 우주정거장.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주 제약 실험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무대고요. 98년부터 이제 2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실험 장비도 이제 인력도 안정적으로 구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머크나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ISS에서 신약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1년 한 해 ISS 안에서 수행한 단백질 결정 성장 실험만 5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ISS 안에 이들 제약회사 직원들이 지금 상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ISS에 탑승하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실험을 대행해준다. 실험을 대행해주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SS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주 비행사들이 그 실험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 실험 여러 가지 중에서 단백질 결정 성장 실험 이게 가장 큰 규모였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ISS에서 진행하는 신학 연구 어떻게 보면 우주 비행사들에게 아웃소싱 줘서 대행을 시키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두 번째 방법,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주 캡슐입니다. 우주 캡슐은 뭐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약을 실험하거나 만들 수 있는
원격 실험실을 캡슐 형태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주로 직접 쏴서 보냈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요거의 이제 성공 스토리가 지난 3월 21일에 나왔는데요. 미국의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는 곳에서 최초로 우주 캡슐에서 약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주 캡슐이라고 해도 약물 실험하거나 그러려면 사람이 탑승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크기가 사람은 못하는 구조네요. 그렇죠. 저도 사람이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지름이 90cm 정도 됩니다. 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르다에서 만든 우주 캡슐 위네바고 1호라는 캡슐인데 그러니까 저기 사실 약을 만드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약을 만드는 거는 화학 실험인 거잖아요. 뭐 A에다 B 넣고 B 뭐 끓이고 C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동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미국 유타주 사막에 캡슐이 착륙한 직후의 모습이고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사실상 작은 원격 약물 실험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이제 약물 합성에 위해 필요한 물질하고 장비를 다 넣어놓은 거였고요. 그래서 저 캡슐을 우주 캡슐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저 우주 캡슐을 발사체에 실어서 로켓이랑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은 저 우주 캡슐을 지구 저궤도를 도는 우주선이랑 결합시켜서 거기서 약물을 제조하고 제조 실험 끝나면 다시 분리해서 지구로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진 캡슐 수거해서 열면 우주에서 만든 그 결과물 얻을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요, ISS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하나 관여도 해주고 뭐 잘 진행됩니다,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체크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 우주 캡슐을 띄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동화에서 여기 바르다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공동대표 델리안 아스파로호프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왜 우주 캡슐을 만들고 쓰는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되게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 우선 ISS에도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ISS가 이제 되게 국제우주정거장이 제한된 곳이니까 연구를 하려면 우선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몇백 대 1의 이런 경쟁을 뚫어야 되고 실험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쟁을 통과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거기서 굴린다 하더라도 절차도 복잡하고 규제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직접 하니까 이제 유독하거나 이런 물질을 쓰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식의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우주 캡슐은 이제 비용도 효율적이고 속도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제 우주 비행사가 타지 않고 원격으로 실험이 진행되니까 우선 인건비라든가 비용이 훨씬 저렴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ISS에 가는 우주선은 많아봤자 1년에 4번에서 6번 사이였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거의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하고 있으니까 결국 제약 실험을 빠르게 진행하려면은 우주 캡슐이 훨씬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확실한 장점이 있네요. 그렇다면 바르다는 우주 캡슐을 이용해서 어떤 약품을 만들었나요? 이번에 바르다가 공개한 결과는 이제 신약은 아니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부르는 그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리토나비르라는 약이었습니다. 이 약물이 원래 결정화 과정에서의 부작용 때문에 98년에 제약 시장에서 퇴출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바르다 측이 우주 실험 27시간 만에 효과적으로 리토나비를 합성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거기다가 대기권 이제 진입할 때 엄청난 마찰열 1500도에 달하는 열이 발생하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상태로 약물이 지구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말이 이제 우주에서 고순도 결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리토나비를 퇴출도 안 당했을 거고 우리 우주에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있고 뭐 이런 제스처를 보여준 실험이라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우주제약 확실히 장점이 많은 산업이네요. 그러면 결과도 바로 한 2, 3일 안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주 캡슐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약을 만드는데 27시간 걸렸다고 했는데 사실 이 캡슐이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데 거의 7개월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7개월이나 걸립니까? 뚝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규제 당국으로부터 우주 캡슐 지구로 재진입할 수 있다는 착륙 허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요 우주 캡슐의 착륙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게 7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갑자기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신약에 대해서 실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뚝 떨어지다가 그게 파손돼서 그 안에 있는 약물이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동식물들이 그거를 유출된 거를 그냥 흡입한다든지 이러면 또 야 이거 상상치 못할 사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대기권 진입 중에 만약에 부서지거나 하면 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어쨌든 연방항공청 측에서는 새로운 그 스타일의 어떤 재진입 그 물건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아마 7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다 공동대표가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공학과 과학의 세계도 매우 복잡하지만 사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에 비하면 쉬운 일이다. 설립 후 3년 동안 겪은 가장 어려운 일이 캡슐 재진입 승인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요. 당연히 이게 인류에게 어떤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데 규제 당국들도 각 국가들도 당연히 함부로 승인은 못 해주겠죠. 인터뷰는 네. 이제 공동대표는 어쨌든 우리가 첫 그걸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주 캡슐이라든가 재진입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쉬워질 거다. 이런 낙관도 하더라고요. 네, 뭔가 점점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안전성이 담보되는 일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규제도 완화해 줄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살면서 우주랑 이렇게 약이 연결될 줄 몰랐는데요. 그만큼 우주라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왔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도 우주만 갈 수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약 말고도 우주 환경에서 이득 볼 수 있는 다른 분야도 왠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스페이스 이코노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우주로 많은 산업계가 진출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우주 약학계, 제약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네. 하나 조금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주의학도 이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이요? 이제 사실 우주의학은 원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달랐어요. 20세기 중반, 초중반만 해도 예. 우주랑 지구랑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예. 우주로 생물을 보내면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아플지 과학자들이 전혀 몰랐거든요. 예. 왜냐하면 무중력에서 몸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우주에 방사선이 많다는데 그걸 쬐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의 우주의학은 그런 우주 환경에서 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적응하는지 알아보는 유서 깊은 분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내기 전에 파리나 강아지를 먼저 인공위성에 실어 보낸 실험도 있었고 네. 사실 1961년에 인류 사상 처음으로 우주로 진출한 그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도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임상 실험을 한 거군요. 그렇죠. 사실상 생체 실험에 가깝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주의학이라는 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보는 거와 관련된 용어로 더 많이 쓰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그럼 이 용어가 좀 바뀌었다는 의미인 것 같으세요? 네. 요즘에는 우주의학이 우주 환경을 이용해서 지구에서의 인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학 연구 이런 쪽으로 의미가 많이 확장되고 있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에서 의학 연구하는 것도 결국 우주 제약과 비슷한 느낌인데 예.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미세 중력이나 우주 방사선 같은 우주 환경 특성을 이제 의학 연구에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아까랑 똑같은 질문인데 약도 우리 지구 환경에서 잘 들어야 약발이 제대로 듣는 거고 수술도 지구에서 했을 때 장기 이식이 잘 안착됐네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우주에서는 또 의학 연구를 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고 보니까 약이 우주에 잘 만들어지더라 이런 것처럼 알고 보니까 우리 몸 말고 세포나 장기가 우주에서 잘 자더라 잘 자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줄기세포 연구입니다. 예. 줄기세포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되게 다양한데 신경이나 피부나 뼈를 만드는 세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줄기세포는 이렇게 분화하기 전 단계의 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종류의 세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줄기세포가 의학 연구에서 이제 만능 열쇠로 꼽히는 중요한 연구 재료인데 사실 분화하지 않도록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대로 놔뒀다 그 다음날에 뚜껑 열어보니까 얘가 이빨이 됐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줄기세포가 분화할 때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하면은 멋대로 분화하는 세포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우주에서 줄기세포 대량으로 배양해서 우리가 택배로 받으면은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좀 가면 의료 활용 같은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주에서 줄기세포 배양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우주 가면 줄기세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디다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연구용으로 많이 쓰일 수 있을 거고 제가 줄기세포 필요한 경우에는 제 거를 뽑아서 이제 나아가서는 우주에서 많이 생산해서 돌아와서 그거를 의료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장이 하나 더 필요한데 제 신장을 우주에서 똑같은 걸 제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그걸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해봐도 되나요? 그렇죠. 아직 먼 미래겠지만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장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더 재밌게 찾으면서 재밌게 봤던 거는 인공 장기를 우주에서 만드는 연구예요. 이제 세포 하나하나를 넘어서 이제 훨씬 큰 조직을 만드는 건데 이런 걸 만들 때 쓰이는 기술 중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터로 세포를 하나하나 뽑아서 층층이 쌓아서 생체 조직을 인쇄한다. 그러니까 조직 배양과 3D 프린터를 합친 기술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우주에서 한다는 겁니다. 네. 바이오 프린팅.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기 같은 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건데 이건 또 굳이 왜 우주에서 합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위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맵고 짠 거 많이 먹어서 위를 잘 베리니까. 그렇죠.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위를 만든다고 치면 이제 층층이 쭉쭉 인쇄를 해나가겠죠. 위세포, 근육세포, 상피세포를 인쇄를 해서 위를 만들어낼 건데 지상에서 바이오 프린팅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장기를 인쇄하다 보면 중력 때문에 처져가지고 장기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찢어지거나 모양이 축 처져서 뭉개지거나.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로 간다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사실 이제 지방 조직을 둘러싸서 이제 비계를 둘러싸서 이제 바이오 프린팅을 하는 식으로 장기 무게를 받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방을 둘러싸면 결국 또 조직 배양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무게로 인한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약간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 딱 이런 또 연관관계가 있나 이렇게 상상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대답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을 때 위는 작은 거에서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자라면서. 근데 위가 이제 바이오 프린팅으로 뽑으려면 어쨌든 커다란 걸 그대로 뽑아야 되고 큰 걸 뽑아야 되니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공학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궁금하네요. 실제 우주 공간에서 벌써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인공 장기를 만든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부터 이제 시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와. 2023년 9월에 미국의 항공 우주 기업 레드와이어가 ISS에서 이제 바이오 프린팅 설비를 이용해서 인간 무릎에 반월판 연고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반월판 연고를 바이오 프린팅으로 벌써 만들었다? 야, 저게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사진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 저거 뭐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주변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이제 무릎 연골 찢어지거나 다친 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하얀 게 바이오 프린팅으로 뽑아낸 이제 무릎 반월판 연골이라고 해요. 지금은 아마 느낌상 가격이 되게 비쌀 것 같긴 한데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연골이 파손됐다 이런 거 큰 치명상일 수 있으니 아무리 비싼 돈이더라도 연봉을 뭐 수백억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저거 이용해서 선도적으로 활용할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저거 말고도 또 어떤 시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에서 나아가서 이제 아예 인공 장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어디예요? 미국의 람다 비전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망막에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가 엄지 손톱보다 작은 조그만 판 모양인데 이제 빛에 반응하는 로놉신 단백질, 이 원래 눈에도 있거든요. 이걸 여러 층으로 깔아서 만든다고 해요. 이제 로놉신 단백질이 빛에 반응하면 그걸로 시각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지구에서는 로놉신 단백질을 이제 층으로 깔기가 되게 힘들대요. 한 4층 정도 깔면은 이제 무너지거나 섞이거나 이러는데 예. 미세중력 환경에서 한 200층, 100층을 문제없이 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SS에서 람다비전이 계속 임플란트 만드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8번을 실험 임무를 거쳤고 요거 이제 제작이 성공해서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정도가 알고 있는 유전 질환,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미세 중력이라는 게 정말 의학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환경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지금 사실 제약에 초점을 맞춰서 그다음에 의학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주 미세 중력 이런 환경들이 산업계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손 경제니까 그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제 우주 제약 업계가 가능성이 있을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냐고 여쭤보셨었는데 그렇죠.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2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미 글로벌 대형 기업들 여러 제약사들이 우주 제약에 참여하고 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일라이릴리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돈이 안 되면 안 할 텐데 어쨌든 하고 있다. 네. 이게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직접 증거. 컨설팅 분야에서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맥킨지가 2022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사업을 우주로 확장했을 때 가장 많은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1위. 제약 산업이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중단기적으로 최대 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조 7천억 원의 매출 성장 이룰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뭐 여기저기 전문가들의 진단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확장성이 많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우주로 뭔가 물건도 보내고 실험 장비도 보내고 사람도 보낸다는 건 결국 많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요 취재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었는데 예. 우주 제약의 경우는 충분히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문가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주 시장의 구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를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주선 발사 비용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이제 시티그룹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은 요즘에 우주 왕복선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1,500달러, 208만 원까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게 싸다고는 할 수 없는데 1981년에 나사 첫 우주 왕복선 발사 비용이랑 비교하면 거의 3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발사 비용 감소 자체가 우주 제약 산업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이제 30분의 1까지 이제 우주로 올리는 걸 비용이 이제 30분의 1까지 이제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구에서 우리가 실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순간 되면 지구상의 어떤 특정 환경을 인위적으로 미세 중력 상황으로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 지구상에서는 미세 중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나요? 미세 중력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드랍타워나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비행기처럼 그게 있는데 지금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더 기술을 개발하고 하느니 그냥 우주로 날려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제가 오늘 펼쳐놓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건을 발사체에 실어서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매우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넘어서 사기업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기업들도 우주란 환경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거의 첨단에 이제 제약 분야가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스페이스X의 그 발사체인 펠컨 9 개발에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정부도 몰랐을 거다. 네. 그 5천억 원 투자했는데 지금 경제 효과 나오고 있는 우주 분야에서 30조 원 정도가 경제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한 예로서 제가 우주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넓은 시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은 또 대량 생산이 어느 순간이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주에서 약을 생산하는 거, 그럼 생산한 다음에 지구로 던지는 거, 이건 또 경제성이 있을까요? 요게 재밌는데 우주산업 최전선에 제약산업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약산업의 이 최전선에 있는 이유가 그 의약품 자체가 매우 고부가가치 물질이다. 요게 큰 이유입니다. 네. 이제 우주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단백질 만들어서 개발 기간 5년 이상 줄일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주에서 약을 만드는 걸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한 분은 이제 머크가 ISS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 같은 거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그런 거 400g 정도 만들면 한 30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온대요. 네. 그러면 이제 질량 대비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렇네. 우주에 물건 보내고 받는데 생기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한다는 거죠. 심지어 키트로다 400g 만들었는데 이게 훨씬 고품질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델리안이라는 바르다 공동 대표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예. 그랬더니만은 당연히 우주까지 가서 이부프로펜, 페니실린 같은 싸고 쉽게 만드는 그런 의약품 안 만든다. 당연히 항암제 같은 저용량 고독성 약물이 우주제약의 주타깃이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400g 만들었는데 이게 시가로 300억 원이면 할만하네요. 제가 완전히 오늘 설득당했습니다. 이거 신약 개발에 있어서 또는 신약 생산에 있어서 우주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확실히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우주 제약 산업에 참여하는 제약사라든가 이런 기관들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잘 알려진 보령이 우주 제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스페이스 린텍이라 불리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예.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항공우주 스타트업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곳이랑 손을 잡고 새로운 회사 브렉스 스페이스를 출범을 했는데 예.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데가 이제 ISS 국제우주정거장이 2030년 이후에 폐쇄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민간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 엑시엄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개발 중인 스타트업이거든요. 예. 여기랑 손을 잡고 이제 우주 제약 관련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고요. 스페이스 린텍은 이제 우주 신약 연구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인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 로켓에 자기들의 우주 신약 연구 플랫폼을 실어서 연구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두 개를 정리하면은 한국은 관심은 있는데 이제 막 우주 제약 산업에 첫 발을 들일까 말까 하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이고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석유화학 산업들 많은 주력 산업들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꼭 만들어야 될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오 분야에 뭐 삼성이라든가 바이오 분야의 현대 뭐 이런 게 하나 필요한데 앞으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했었어요. 예. 그 바르다 공동대표한테 했었는데 그가 말하길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재사용 로켓이다. 예.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완전히 설득을 당했었거든요. 예. 결국 지금 현재 미국처럼 우주에 대한 접근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우주 제약 플랫폼을 만들든 말든 뭘 하든 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르다 공동대표 저희가 인터뷰했던 델리안 이 사람은 불가리아 출신이에요. 예.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인터뷰 중에 언젠가는 불가리아에서 재사용 로켓 발사하고 이제 우주 플랫폼 깔리는 거를 돕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랑 겹쳐 보였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불가리아만큼 이제 늦은 건 아니지만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 보유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주 제약, 우주 의학 포함해서
우주 신산업이라는 꿈을 꾸려면 우주로 진출하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출 만큼의 발사체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 인터뷰 진행하고 이번 기사를 쓰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또 다른 미지의 공간으로 또 다른 미지의 산업으로 또 나가고 있다는 걸 오늘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귀한 인터뷰하고 우리 송경제 애청자분들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